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도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한중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례경 이사장 낙마 이후 새 혁신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싱 대사의 최근 발언 직접 비판을 했고요. 우리 대통령실도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좀 쉽게 진화되지는 않는 모습인데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가 상호 주의에 입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의 당대표 서열이 몇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야당의 그 국회 부의장은 당대표 우리 대한민국 서열의 7위입니다. 그런데 국장급을 관저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에 배팅을 해서 반드시 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올 정도이라는 것은 정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장이 그러니까 외교부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어요. 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통상부 장관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명의 그 외교관 대사관들을 그것도 정부 청사로 불러서 여러 명 중에 한 분으로 만나는 자리가 주한 중국 대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이렇게까지 굴욕 외교를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청나라 시대에 조공하는 그때의 역사관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명동에 그 대사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야 요즘 너무 유명해진 위안 스카이가 그 20대 때 와갖고 고종을 쥐락펴락했던 굴욕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는 잊지는 말아야지 되고 또 반복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미래로 나가야 되지만 근데 이분의 지금 역사 인식과 본인의 위치를 구한말 시대로 지금 되돌려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오죽하면 개딸조차도 옹호를 안 해요. 이거는. 오죽 부끄러우면 개딸조차도. 알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으로 시작이 돼서 맞초치까지 갔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도 어제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즉답은 피했습니다. 지금 상황 전개되는 양상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일단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은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보려는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중국 대사의 발언이나 태도가 잘못된 지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중국의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대사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귀해 보면 한중 관계 경색된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치 외교, 진영 외교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인태 전략에 이렇게 편승하면서 대놓고 이제 미국 편만 들고 이렇게 중국을 이제 봉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양안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라고 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역행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해법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대사 간의 그
그저 접경 과정에서의 그런 발언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외교부 차원에서도 했고 그 여당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이안스카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갖고 하는 것은 결코 양국 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같이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간의 이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반대로 잃는 경제적인 영토를 잃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신냉전 체제가 지금 도래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 그 수출 의존국인 한국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한반도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나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채택했던 그 북방 외교라든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경주해야 될 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중 대사가 중국의 국장 이상을 못 만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도 대한민국의 국장 이상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장급이십니까? 그건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민주당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유튜브로.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민국이 베팅했다. 이건 내정 간섭이거든요. 오죽하면 미국 같은 데서도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압박 전술이다. 이게 대한민국 주권 국가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것을 설사 가셨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를 하셨어야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위안스카이 얘기가 나오냐. 조선 말에 구한 말에 고종을 쥐고 흔들고 내정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청나라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불손한 내정 간섭을 합니까? 국장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오죽하면 정윤모 통상부 장관이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주중 대사의 면접을 접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 외국으로부터 주권 국가가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 외교 라인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개딸도 지금 옹호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지난번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역협회 정만기 상금 부회장하고 직접 이분이 산업부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취재까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3년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수출 기반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수출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2%였는데 지금 2.84%까지 줄었대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빠지고 외국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금 규제 예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중대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묻고 대체 근로시간, 대체 근로제 등등 기업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 원칙을 바로 잡으면서 다시 지금 대한민국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중국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에서 3%까지도 성장률이 줄고 있어요. 예. 중국 자체 내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국이 이미 철강, 화학 등에서 중간재 생산을 자급자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실관계를 좀 확실히 민주당에서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중간재에 대한 생산의 자급자족률이 중국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수출이 이제 중국의 30%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든가 전자제품 등등에 있어서 이것과도 관련돼서도 코로나 시절에 일시적으로 좀 수출이 늘었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되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폰, 서버,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무역 적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것은 무역 적자는 대사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사가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당 서기들과 관련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예. 이미 연변에 당 서기가 다녀갔고요. 산동성에 당 서기가 다녀왔고요. 곧 광동성에 당 서기가 대한민국으 옵니다. 그렇군요. 오고 예. 또 그 상동 그 여러 그 당 서기들이 오는 이유는 지금 중국도 대한민국과 협조하지 않으면 자국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제 경제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네. 한한령 때가 있었다 보니까 그와 비교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한령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경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먼저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 한국한테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뭐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국 대사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기업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대단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한중 관계가 경색된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편향적인 그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외교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갖고 왔던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가치 동맹을 강요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로는 중국과의 경제 교역을 확대하고 있고 또 국무장관도 지금 중국과 만날 예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중국과의 해빙기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G7도 중국의 견제를 얘기했지만 또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을 수정해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그 쪽으로 세계의 그 중국과의 관계들은 변화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가치 외교, 편향 외교에 갇혀서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에서 우리한테 대대적인 이제 한한령 조치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도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때처럼 그렇게 뭐 대대적인 경제 보복이나 한한령 같은 조치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무역 국가이고 또 가장 그동안에 지난 30년 동안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계속해서 그 흑자를 내왔던 그런 그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인 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이 이제는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역량도 2에서 5위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2에서 5위로 밀려난 그 자리에 미국과 일본이 차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해야 될 최선의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그 점에 관계가 대해서 예, 먼저 정말 말씀해 잘못 주시죠. 알고 계신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사가 외교 문제를 우리나라에 담당하고 있지만 무역 수주에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수성과 연변의 당서기들이 이미 다녀갔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 광동성에 또 산동성 당서기 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대사가 당서기가. 그래서 무역을 담당하지 그거- 않는다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그거, 얘기인데. 네, 그 당연한 얘기를 아니 그죠? 무슨 아니 중국의 그래서 대사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청나라 시대 조공바치던 대한민국 위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그 중국과 지금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다급하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은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는 이유가 한국 기업 유치하러 오는 거예요. 한국의 자금 다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에 조선 말시대의 국격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대한민국이 무슨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포함해서 오히려 가치 외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중국도 가봤고요. 전 세계 다 돌아다녀봤지만 대통령께서 8끼를 혼밥하시는 그 수모를 중국 가서 당하신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가서 혼밥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홀대를 당해놓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 경제 기본 골격 자체를 흔들어 놓고 이제 그걸 정상화해 놓는 상황에서 지금 무슨 우리가 중국을 봉쇄한다? 이런 얘기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외교를 할 수 있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7위 경제 대국입니다. 덧붙이실 내용 있으면 네. 듣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은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제 묻고 아니, 지금 하고 싶어요. 있잖아요. 아니 근데 당선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주장하신 것은 네. 지금 중국 대사랑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중국 대사 조치해라 이안스카이 뭐 굴욕 외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경색된 한중 관계가 풀립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귀담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굴욕 외교 자꾸 4대 외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국민들은 오히려 지난 한일 정상회담 있죠. 그거 관련해서 훨씬 더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으로 일본한테 면죄부 주고 한국을 강점했던 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컵을 채웠지만 그 나머지 반컵은 일본이 채워준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방사능으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를 좀 들게요. 네. 그 일본에서 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재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그때 일본 대사 오히려 큰 소리 쳤어요. 맞다고. 그럴 때 한국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스가 전 총리랑 일본 정치인들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얘기, 제안, 그리고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도청 문제 있을 때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굴욕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국민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대사와 관련된 내용은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대사의 발언과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외교부 차원에서도 중국 대사 초치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들 지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그 기업이나 경제가 되게 대단히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자, 잠시만요. 이런 답변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달에, 잠시만요. 예, 네. 1분씩만 다음 드리고 달에 저희 주제 바꾸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안보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십니다. 이미 외교 일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서로 간에 그 무역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자들이 상호 국가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입니까? 아니 거길 뭐를 가서 그것을 유튜브로 생쇼를 하면서 생중계를 합니까? 생중계하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자리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명백한 내정 간섭을 하는데도 찌소리도 못하고 그것이 만천하에 지금 공개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정치인이 중국 대사를 만나면서 그것을 생중계로 유튜브 방송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그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반미, 반일을 그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그것을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합니까? 그 알겠습니다. 대사한테 고개 그러니까 숙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저 여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하고 외교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대사의 그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질은 한중 관계를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제껴두고 자꾸 그 태도나 그런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되게 높잖아요. 그 목소리를 좀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MZ 세대들이 반중 정서가 있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가장 이제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외교는 정치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를 정치로 끌고 들인 게 예. 이재명 대표 아니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조태용 안보실장도 출국을 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 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요청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누가 될 것인가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압축이 좀 됐다. 김은경 교수, 정근식 교수로 압축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발표가 되나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 좀 검증에 힘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도된 대로 그러니까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세 분이죠. 교수 세 분. 원래는 이제 이게 객관성이나 독립성, 그 혁신위의 객관성, 독립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로 하자라는 내부에 이제 공감대가 있어서 그리고 좀 중립적인 인사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이제 그 내외적으로 많이 추천을 받아갖고 세 분의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좀 압축이 된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 때 검증이 좀 소홀히 해서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발표할 것이라는 예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못한 것 같고 아마 금요일 날 최고위에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이제 상대할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걸 혁신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제 뭐 정근식 교수께서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분이 이제 전북 익산 출신이신데 그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용 받았을 때 범국민대책위에 그 이재명 구하기 발기인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중립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최측근 중에 측근을 지금 혁신위로 위원장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권이 없는 그 방탄 정당의 바지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분도 혁신위가 윤리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혁신위가 된다면 윤리위라도 좀 그 제대로 그 가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혁신위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들도 혁신 대상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혁신위에서 결국 공천 문제를 건드려야지 되는데 만약에 혁신위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도 오해받기가 너무나 충분한 그 교수님이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되시면 아마 이것은 그 민주당의 분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그 어떤 분이 되든 간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혁신위원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혁신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혁신을 하는 전제는 반드시 당의 통합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그런 인사가 좀 되는 게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세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내용들은 사실 이미 뭐 내부에 있는 혁신위원회 지금도 가동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한 46가지 정도의 혁신안들이 도출된 것이 있거든요. 논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안에 대부분의 우리 그 당내의 문제들이 아마들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좀 명분 있는 것들을 명분 있거나 또는 설득력 있는 것들을 내용을 뽑아서 예. 당 내외의 구성원들의 설득력을 주고 그걸 가지고 좀 통합을 전제로 해서 당을 혁신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래경 그 지난번에 지명되신 이사장이요? 분은 예. 네, 이사장님은 그 다른 100년 명예회장이시죠. 이분은 100년 전에 세워진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그 대한민국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에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검증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아무리 검증을 해도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 무효에 중차대한 결정적인 이유로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만배 씨와 사바사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뭐 해서 이 의혹까지 지금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국민 대책위원회 이재명 구하기 발기인으로 된 정근식 교수가 유력하게 낙점됐다라는 것이 지금 빨리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내에서 나오는 말씀이 민주당의 진짜 혁신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어느 분이 혁신위원장이 되신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 여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에 이름 올렸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낸 거지. 뭐 이분들이 대책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네. 아니고 이분이 진실화의 위원장도 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 정치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그런 뭐 나름대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세 분 다 뭐 하나하나 다 따지면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세 분이 그래도 당내에서는 저기 포괄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 중에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러면 것 세 같습니다. 명 중에 좀 2명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많았었잖아요. 예. 딱히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세 분 가지고 지금 검증 제가 의혹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거든요. 세 분 다 지금 검증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근식 교수께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입니다. 하셨을 적에 무엇을 그 진실하게 화해를 했었는지 오히려 정부 보조금 받아갖고 상당히 이상한 데 썼다는 의혹을 받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뭐 아니, 누가 지금 돼도 그분이 상관이 확정된 게 없지만 아닌데 자꾸 자, 그분을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선거법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선고가 된 것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것은 바로 그 권순일 대법관하고 김만배 씨 등등이 다 지금 유관돼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그래서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죄 판결 났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느 분이 뭐 되셔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총선을 치르는 것 때문에 비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전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3당을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 한 예로 비관한 예로 지금 민주당에서 호남에서조차도 지금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만드신 국민의당에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명이 압축이 된 줄 알았는데 3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고위가 열리는 오늘이나 금요일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됐으니까요. 어떤 인물이 임명이 되는지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이제 비대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제3지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9월경에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화하고 있고 또 양양자 의원도 창당을 예고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주요 정당이신 두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뼈아프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게 총선을 앞두고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3지대 파급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30% 정도의 무당층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그 양당 정치에 의해서 거의 정치 양극화가 되는 심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양당 정치의 폐해를 좀 개선해야 될 숙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그 인물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가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잘 없죠. 네. 이제 국민의당이 한번 이제 안철수 당으로 해서 그때 금태섭 전 의원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호남에서 38석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당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상징성 있는 정치적인 아젠다나 뭐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좀 그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 제3지대가 창당을 뭐 신당이 창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뛰어넘어서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성공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3지대를 주도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예.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시죠. 또 양향자 이분은 이제 그 호남의 지역구를 두신 예.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들이 왜 지금 민주당을 떠나고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지역구, 예컨대 이상민 의원님이라든가 오선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런 분들 지역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달라붙어서 공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공천 갈등이 벌어지고 또 지금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20여 분 이상이 지금 그 수사 선상에 오르고 실명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처리가 이제 본격화되면 그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반드시 전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곡은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그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했었던 선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망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싶습니다. 김행 의원님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3지대가 생겨나는 것은 네.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도 항상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당에서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고 그 여당의 공천도 전부 다 뭐 그 정말 객관적인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공천될 것이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네. 여야 간에 그런 양극화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생겨납니까? 아니 지금 양양자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복당 안 하신다고 하고 또 금태선 전 민주당 의원께서 제3지대 만든다고 하시고 이상민 뭐 이런 분 등등 지금 비명계 반발이 그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반발을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정을 하셔서 시켰습니까?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체 붕괴죠. 제가 봤을 때 신당은요. 그 이분들도 있지만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등등해서 거기서 나올 거라는 훨씬 높습니다. 이준석 나중에 전 한번 대표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이준석 전 예. 대표는 신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우리 당의 공천 신청 100% 합니다. 예, 그건 걱정 안 여기까지 하셔도 돼요.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